예,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핵심 유형 특강 또 한 곱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유형 특강 전제 조건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빈출 적중 특강의 핵심 이론을 갖다 쫙 했었죠. 자, 우리 시험은 절대로 빈출 적중 특강에 있는 그 핵심 이론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자, 어쨌든 핵심 유형 특강을 풀면서 문제풀이를 쫙 이제 전체를 폭파시켜 버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빈출 적중 특강의 핵심 이론이 이제 숙지가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다시 뭐 구구절절히 또 리바이벌 하면서 핵심 이론을 또 이론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쫙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걸 숙지를 반드시 핵심 이론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먼저 보죠. 자, 다음 중 세금의 부과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수요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밑에 이제 친절한 경석시 거기 보시면, 자,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의 회계정보 이용 목적 나오고 있죠. 네, 일명 요런 이제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주주 뭐 채권자 쪽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왜 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주주. 배당금 얘기죠? 올해 배당금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회사의 꼬라지가 이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줘도 될까? 이 정도 재무상태 경영성과인 회사에 혹시 빌려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죠? 돈을 빌려줘도 될까? 자금 대여 문제와 직면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 경영자는 항상 회사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될까? 이렇게. 자, 종업원 차원에서는 이제 받을 돈, 급여, 성과금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성과급을. 자, 거래처는 이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과연 해도 될까? 거래를 했다가 뭔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 과세 당국, 즉 정부기관, 예를 들어 국세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부기관, 과세 당국, 국세청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내가 얼마나 뜯을 수 있을까?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관심.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심을 갖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문제의 답은 정부기관, 즉 과세 당국, 예를 들면 국세청, 요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자 나오면 그래요. 그 다음 회계의 목적. 자, 회계의 목적 얘기 나오면, 자, 무조건 이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다 아시죠? 바로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 정보 제공. 자, 밑에 해설을 먼저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 재무적 정보란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란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키워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있죠? 아주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키워드는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즉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자, 따라서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뭐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2번 말 다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거. 2번 뭐 경쟁 기업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한다. 4번 자금 차입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도록 할 수 있다.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고, 3번에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 그 다음 회계와 재무제표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차이 다시 한번 그냥 읊어보는 거예요. 자,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다. 아직도 이게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냥 이거는 제가 읊어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뭐다? 동태적 보고서다 그랬어요. 동태적 보고서. 우리 시험에 항상 집중이 되는 거는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와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회계는 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회계 정보 이용자는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틀렸죠?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요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계속 시험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 틀린 말이니까. 자, 3번 읽어보죠.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 맞습니다. 그 다음 내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회계 정보의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이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FS다 그랬죠? 자,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그 다음 자본 변동표. 아직까지도 역시 똑같은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심각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빈출 적중득가 완전히 허투루 들은 거예요. 이거 제가 속상해요. 자, 여기까지. 이거 아닌 건 전부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은 제조원가 명세서. 자, 일명 우리 제조업에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자격증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시면은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거기 첫 바따로 나오는 게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와요. 그때 가서 아, 그런 거구나 보시고. 그다음 당연히 이 총계정 원장 막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총계정 원장 재무제표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시산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상법에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상법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분명히 배웠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상법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주석은 재무제표지만 뭐다?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 걸려요. 자, 다음은 정형화된 보고 양식인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4번에 현금흐름표 다 되죠? 3번에 제조원가 명세서, 요 놈이 나왔네요. 재무제표가 아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두 번째 보죠. 다음 중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1번에, 3번에 현금흐름표, 4번에 자본변동표, 2번에 총계정 원장.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답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요소의 성격. 자, 재무상태표 요소는 세 가지.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그 이론 강의 중에 그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에 대한 정의. 정의는 가능한 회계를 공부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그래도 자산이 뭐다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 정의는 재무제표 요소, 재무상태표 요소 이런 것들, 자산, 부채, 자본, 이 정의는 암기해 두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밑에 친절한 경석 씨의 자산, 부채, 자본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정의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산의 정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산은 유동자산과 1년을 기준으로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부채의 정의.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에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역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고. 그다음 자본. 요거는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랬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 정의입니다. 자, 문제.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앞으로 현금 유입을 가져온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어쨌든 내 거다. 자,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자본이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 채권자들의 자산이다. 틀렸죠? 자본은 뭐다? 소유주인 주주의 몫이다 그랬어요. 채권자의 몫이 아닙니다. 자, 이게 틀렸고. 그 다음 3번. 부채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무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 현금, 예금, 매출, 채권, 대여금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자, 역시 뭐 당연한 얘기 되겠고.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의 회계 정보.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보면 기업의 자산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F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부채는 채권자 목, 주주는 소유주, 주주의 목, 자본. 그 다음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채와 자본, 결국 이 부채와 자본이라는 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다. 자금 조달. 자, 예를 들어서 부채인 경우에는 은행 차입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한다. 자본인 경우에는 뭐 주식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다음 2번 재무상태표의 대변을 보면 기업의 자산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였는지 알 수 있다. 부채, 은행 차입, 자본인 경우에는 주식 발행. 그다음 3번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자, 핵심 이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다? 현금 흐름표 얘기예요. 현금 흐름표.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 3번이 틀렸고. 4번 재무상태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얘는 일치한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한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랬죠? 대차 평균의 원리. 합계가 일치한다. 자, 밑에 친절한 경석 씨 현금 흐름표 간단하게 뭐 세부 고찰 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자.
뭐 정의 자체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뒤에 보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다. 당연한 말입니다. 현금 유입과 유출. 그다음 유용성 뭐라고 그랬어요? 뭐 뒤에 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현금이 성격상 그렇잖아요.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자금 동원 능력이 큰 거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 활동 구분, 이건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했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해서 말장난으로 무슨 관리 활동, 생산 활동 이런 게 나오면 틀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뭐 주는 문제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잉여금 구분의 원칙, 유동성 배열법.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디귿, 리을이 틀렸죠? 우리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는 어디서 나와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주는 문제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표시와 배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또 말장난 쳤죠. 유동성이 큰 거, 우리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그래서 현금이 먼저 나오죠. 현금이 유동성이 가장 큰 우리 현금. 자, 적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틀렸습니다. 바로 답이에요. 자, 참고로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계산형 문제가 많이 포진돼 있다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그 실전에서 요령이 뭐냐면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자, 어떤 경우에는 뭐 지금도 뭐 문제가 좀 지문이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문이 1번 2줄, 2번 2줄, 3번 2줄, 4번 2줄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 딱 했는데 1번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처럼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100%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게 100% 틀렸어요. 100% 이거는 틀렸다. 이게 100% 틀렸다. 아, 이거 100% 틀렸나 안 틀렸나 미심쩍네. 이런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게 되면 1번이 100% 틀렸다는 확신이 100%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2번, 3번, 4번 읽지 마세요. 그냥 답 1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번, 3번, 4번 이 긴 지문을 읽을 동안 시간이 간다고요. 이거 읽을 동안 다른 거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1번이 100% 틀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린 것을 골라라 했을 때 1번 딱 치고 2번, 3번, 4번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이게 요령이에요. 읽지 마. 다른 거 하나 더 풀어. 근데 공부를 좀 현찮게 했다 그러면 다 읽으세요. 왜냐하면 1번에서 100%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령이.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몫과 주주의 몫을 구분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3번.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4번.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당연하죠? 맞는 말.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의 배열. 첫 번째. 자, 다음에 자산 계정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처음 상단에 표시되는 것은 제일 먼저 표시되는 게 뭐냐? 자, 친절한 경석시를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암기. 자, 당연히 현금이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
당자자산, 물론 당자자산 안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당자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제외한 기타 당자자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당자자산.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이 두 개가 유동자산이죠? 재고자산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비유동자산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투자자산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이 무형자산. 그 다음이 기타 비유동. 자, 이 배열 순서를 묻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암기할 것까지도 없죠. 이게 당연히. 유동자산이 먼저 나오는데 당자자산이 재고자산보다 먼저 나온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현금은 당연히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비유동 중에서는 투자자산이 먼저 나타나요. 요건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숙지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핵심 이론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문제에서 하려고. 그 다음 부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채. 이건 자산 얘기고, 당연히 뭐다? 유동부채가 나오죠. 유동부채 나타나고, 유동부채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 비유동부채 나타난다. 끝. 자, 암기. 자,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해설 쪽에 보시면은 그 당자자산이죠? 그럼 당자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재고자산,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거 빼고 당자자산 어마어마하게 많죠? 쭉 써놨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게 당자자산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합니다. 또 지금 그러고 있으면.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자, 1번의 단기금융상품은 당자자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타나겠죠. 지금 보니까 1, 2, 3, 4번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자자산이 먼저 나타나겠죠. 요게. 답이 1번이에요. 그다음 2번 제품은 재고자산. 3번의 토지는 유형자산. 4번의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 따라서 1, 2, 3, 4 요 순서가 되겠네요. 배열을 해보면. 그죠? 단기금융상품, 제품, 토지, 개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